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 박종환 기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특히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인기가 높았는데요. 요즘 들어선 이런 시장도 좀 정점을 찍었다, 아니면 아직 계속 갈 수 있다,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시장 일선에 계시는 오동엽 빌딩로드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시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가요? 진짜 이제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게 정점을 찍었나요?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막 하락세잖아요. 네. 빌딩도 아파트랑 같이 부동산이라고 큰 카테고리에 포함이 돼 있는 재테크이기 때문에 빌딩 시장도 영향을 좀 받고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 시장을 이해하시려면 조금 과거도 이해를 하시면은 현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옛날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한 10년 전, 15년 전에 빌딩 시장은 아파트 시장하고 조금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중산층이나 또는 다주택도 많지만 아파트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파트만 계속 투자했었고, 빌딩 투자하시는 분이 아파트 투자를 하지만 자기의 주 사업은 빌딩 투자였던 거죠. 얘가 좀 나눠져 있었는데, 네. 한 5년, 6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말씀하시는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작은 빌딩도 거래가 되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작은 빌딩은 누가 샀냐? 기존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자들이 산 게 아니라 아파트를 재테크했던 분들이 빌딩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살 만한 빌딩을 찾다 보니까 작아야지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이면에 그런 빌딩을 사면서 꼬마 빌딩의 신조어가 생긴 건데, 이분들이 지금 아파트가 묶이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빌딩을 못 사죠. 그건 당연히 이제 아파트 때문에 빌딩 매수자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한 현재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네.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빌딩 사겠다 오시는 매수자분들이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했냐면은, 제가 지금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전세가를 10억에서 한 15억으로 5억을 더 받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돈 5억 합치면 한 10억이 생깁니다. 이 현금 10억으로 제가 살만한 빌딩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팔 겁니다. 그럼 한 10억, 15억이 생기니까 그걸로 빌딩을 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아파트 전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아파트 매매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안 팔리고 있죠. 네. 그러면 그때 많이 왔던 매수자 중에 반 이상은 지금 다 빌딩을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매수자가 주니까 계약 건수도 줄어들고, 그러면 매도자들이 예전에는 팔 때는 막 매수자가 줄을 서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니까 더 비싸게 불러도 팔렸는데, 지금은 매수자가 없다 보니까 경쟁조차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깎아줘도 안 팔리니 가격이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재 빌딩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또 상업용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상업용 부동산 장점이 주택보다는 대출이 많이 나왔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최근에 고금리 상황 이런 영향이 있나요? 영향 있죠. 내가 돈 빌려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빌려서 사는 거는 괜찮은데 이자 내려고 하니까 월세를 받아서 내야 되는데 그 월세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부족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또 소위 말하는 이자를 꼬라박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파트랑 똑같이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금 외에 나머지 돈만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건데, 이 전세도 임차인에게 빌리는 빚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자가 없는 무이자 빚이죠. 그러면 내가 받는 월세도 없고 내는 이자도 없으니까 그냥 제로 포인트고. 네. 빌딩 같은 경우는 내가 대출 받아서 사니까 이 대출에 대한 이자는 있지만 내가 임차인에 받는 월세가 있잖아요. 이게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면고 제로 포인트면 아파트랑 같은 거고, 남으면은 내가 임대 소득을 챙겨간다. 요 마인드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2.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월세 수입이 안 나오는 건물에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이자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5% 중반 정도가 통상적입니다. 그러면 2배 이상 늘었죠. 그러면 월세도 2배 이상 늘어놓으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매도를 하지 않는 매도자들은 자기가 매입하시고 신축을 하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밸류업이 되면서 임대료가 올라간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올랐다 하더라도 그 이자를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버티고 가는 거고요. 그 사이에 밸류업을 못 하신 매도자분들 있죠. 네. 내가 밸류업을 해서 팔아야지라고 했는데 뭐 올 초부터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공비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뭐 갈팡질팡 하시다가 그 시기에 놓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자를 감당 못 하시니까 자기가 좀 버거워서 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요거 대출만 따져봤을 때도 빌딩을 사겠다라고 하면 예전랑 똑같이 대출은 잘 나와요. 뭐 한 70% 80% 대출 나와요. 근데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유지가 돼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80%까지 대출 받는 분은 최근에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한 50%, 한 60%? 그 정도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신 분들은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제로 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내가 꼭 이 지역에 이 건물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입하시는 분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전혀 뭐 거래가 제로는 아니에요. 많이 줄긴 줄었지만 뭐 좀 특정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있다. 네.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사실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상관없이 다 시장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분위기인데 그 중에서도 좀 상업용 시장에서 좀 선방하는 뭐 상품 유형이 있을까요? 요즘에? 선방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임대 수익용으로 건물 사시는 분들은 레버리 효과를 못 내니까 안 맞죠. 그러면 자가로 사용하신 매수자분들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의 건물에 임차 들어가서 임대로 낼 바에 내 건물을 사서 임대료 대신에 내가 이자 내겠다라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뭐 4억을 필요로 하는 어떤 식당이나 법인이나 이런 어떤 매수자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대부분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강남이라든가 업무 시설이密집되어 있는 주요 지역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주요 지역에 대로변 건물은 너무나 덩어리가 커서 못 사시니까 그 뒤에 이면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괜찮은 매물인데 이거 내가 잡을까? 조금 시간 지나면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사면은 지금보다 좀 낫겠네. 네. 라고 해서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애기 엄마들이 아빠한테 애 좀 봐. 라고 하면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애 보고 있어.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매수자분들이 가만히 시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상업용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임대 수익을 얻든 아니면 향후에 시세 차익을 얻든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좀 앞으로 이런 입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곳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 돈이 돌고 돌다가 모이는 곳은 핵심 지역이거든요. 네. 뭐 명동이든 홍대든 강남이든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이라는 지역 또는 명동이라는 지역, 홍대라는 지역이 확장이 될 거 아닙니까? 상권이라는 게 계속 확장이 되니까. 그러면 확장되는 그 위치에 있는 곳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강남 3구라고 표현하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기서 확장이 된 곳이 용산하고 성동구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확장이 어디냐? 더 북쪽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서초구에서 동작구 쪽으로 왼쪽으로 서쪽으로 송파구에서 강동 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요 지역에서 확장되는 그런 틈새 지역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또는 만약에 자금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코로나가 좀 정리되다 보니까 명동이나 홍대 같은 지역들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한 지역들이 또 활성화 뛰고 있어요. 네. 저도 지금 이 촬영하러 오면서 명동을 지나왔거든요. 네.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오면서 한번 슬쩍 그 이면 골목길에 한번 들어갔다가 봤는데 코로나가 이제 조금 정리가 되니까 많이 다니시는구나. 특히 외국인들이.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만 또 이제 좀 여윳돈만 있으면은 뭐 초보자도 이제 꼬마 빌딩을 알아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뭐 지금은 좀 이제 관심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초보자라면은 이렇게 하면 진짜 위험하다. 이런 거는 들어가지 마라. 뭐 이렇게 조언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초보자들이 이 건물을 사셔가지고 뭐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밸류업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 완제품, 임차가 다 맞춰져 있는 손볼 거 없는 그런 건물에 매입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현재 이 건물의 임대료는 천년만년 가는 임대료가 아니거든요. 임차인은 장사가 잘 돼도 나가고요, 장사가 안 돼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흔히 장사가 안 되면 나가겠지, 이건 다 아시잖아요. 뭐 월세 못 내니까 만세 부르고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장사가 잘 돼도 솔직히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하고 싶지, 사업하고 싶지, 남 건물에서 있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사 잘 되면은 그 돈 모아서 건물 사서 나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건물을 매입하는 이 임대료는 계속 이어지는 그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임차인이 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지역의 상권이냐, 이게 임대가를 보라는 얘기시죠. 네. 현재 그 건물이 받고 있는 임대료보다는 주변 지역의 임대료가 대체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처음 건물 매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월세만 잘 나오면 막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 월세 잘 나오는 것도 이럴 수도 있겠죠. 매도자가 팔기 위해서 월세 잘 나오면은 팔릴 것 같으니까 자기 아는 지인을 임차인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만기가 되면 그 임차인이 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 임대료를 너무나 맹신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조사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체크하는 방법은 뭐 요즘에 워낙 정보가 풍부한 시대니까 뭐 인터넷 검색만 하셔도 알 수 있고요. 네. 또는 빌딩 주변에 있는 중개업소들에게 전화하셔가지고 뭐 내가 건물 살 건데 임대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 내가 1층에 커피숍 하고 싶은데 내가 커피숍 하고 싶은 그 어떤 상가에 대한 걸 좀 추천해달라. 라고 얘기하면은 뭐 몇 다시 몇 번째 1층에 뭐 30평인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입니다 라고 추천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거 하고 내가 사는 이 건물의 1층 이 조건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아, 얘가 월세 300인데 내 건물 350 충분히 들어오겠네. 그러면 사셔도 되죠. 임차인이 나가든 안 나가든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어쨌든 임대인은 임대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이 사업에 대체를 할 수 있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초보자는 꼭 그런 것들을 고민 한번 해보시고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요즘에 시장이 뭐 지금 주택하고 같이 맞물려서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주택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바닥은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12월 지나고 이게 12월, 1월, 2월 이 사이에 어느 시기인지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정도 시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고, 그리고 그 금리로 한 1년, 2년 쭉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도 높은 금리인데 여기서 뭐 한 템포라든가 더 올라가면은 어쨌든 높은 금리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투자를 할 때 불확실성은 너무나 큰 리스크지만 확실성은 그래도 감당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금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 그럼 앞으로 1년, 2년 쭉 이대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 맞춰서 자금을 세팅하시는 매수자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매입을 검토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찍는 거는 내년 1월달, 네. 2월달쯤엔 저점 찍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파르게 오르진 않겠죠. 회복하는. 회복하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8년도 리먼 사태 터졌을 때랑 저는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네. 리먼이 2008년 9월에 터졌었는데 2008년 초에 금리가 조금씩 올랐거든요. 지금처럼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지만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조금 부담스럽네라는 얘기를 매수자분들이 한두 번 하실 때쯤에 이제 리먼이 파산된 거거든요. 그리고 2008년 10월, 11월, 12월, 1월에서 4개월 동안 거의 거래가 절벽이었어요. 네. 환율 오르고 금리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2009년 1, 2월 달쯤에 그때는 금리가 뚝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약간 중금리 수준을 감당하면서 매수자분들이 매입하신 거고, 그리고 거의 한 1년이나 정도 후에 이제 회복이 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그때처럼 뚝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계산이 되는 어떤 미래잖아요. 그러면 회복세가 그때 2009년보다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씩 거래가 되지 않을까, 금매 위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오동엽 대표님과 함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건지, 또 앞으로 뜨는 입지는 어떤 건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